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김기림의 시로는 이성적 주체에 의한 역사의 진보라는 역사철학적 근대성을 일면으로 추구하는 한편 그 저항으로서 주체의 자기 동일성과 통일성의 균열을 일으키는 미시적 주체의 원시적 충동을 다른 한편으로 추구한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역사철학적 근대성이라면 원시적 충동을 추구하는 것은 미적 근대성에 해당된다. 이것은 역사철학적 근대성, 미적 근대성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큰 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어떤 사람의 비평은 역사철학적 근대성이고 어떤 사람의 비평은 미적 근대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얘기가 되니까 문해사전보다 더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 거시적인 방법론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이 개념만 갖고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친밀성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하나는 문학 비평의 좌표, 그죠? 새로운 어떤 좌표를 가지고 더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했고 또 하나는 문해사전보다 더 큰 틀의 미적 근대성이라는 역사철학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론을 같이 적용하면서 다각도로 연구 대상인 문학 비평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은 시대 정신과 공간적 형식 이랬어요. 그리고 언어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살핀 현실과 주체의 관계망은 이게 내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되는 거 이해가 됩니까? 문학에서는 아직 언어 이전의 단계 이것이 내용이죠. 즉 창작 주체, 즉 시인이나 작가가 현실과 만나서 상호작용할 때 그것이 인식적 매개인데 김기림에게 있어서는 그게 지성과 원시적 감각이죠. 그것이 내용이 되고 이제 언어와 만나는 과정에서 형식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가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비평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과 형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게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이 바로 뭐예요? 창작 주체가 현실과 만나서 상호작용해서 생겨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시인이 언어로 시를 쓰기 이전에 이 시대정신을 갖겠죠.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김기림이 보는 어떤 이 내용의 차원입니다. 형식은 뭐예요? 공간적 형식으로서의 언어입니다. 왜 시간적 형식이 아니라 공간적 형식이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 나타나는데요. 한 시대의 시대정신, 즉 그 시대의 이대라고 말했어요. 시대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에 가장 적응한 구상작용으로서의 양식을 요구한다. 양식. 자, 그러니까 양식은 형식에 문학과 예술의 어떤 형식적 차원의 양식이 있죠. 양식과 장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장르 개념과 양식 개념.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내용에 속하고 양식은 형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적응한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정신입니다. 적응한 구상작용, 구상이라고 하는 거 알죠? 형상화 작용입니다. 구상, 추상과 구상. 우리 미술에서 추상회화가 있고 구상회화가 있고, 그죠? 구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시를 쓰는 것도 구상작용이죠. 언어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신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거. 그게 시잖아요. 조각으로, 회화로, 음악으로 다 구상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상작용이라는 것은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가장 적응했으니까 가장 상응하는 이 시대 정신에 상응하는 구상 형상화 작용을 한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그래서 시에 여러 양식이 나타나고 소설에도 양식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신적, 혁명적 앙양기, 즉 정신적 혁명적으로 상승기에는 적극적인 로맨티시즘의 양식. 자, 이 로맨티시즘이 낭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 개념은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문해사조를 포함하는, 그죠? 일종의 예술 사조 이런 뜻이까지 됩니다. 양식이 형식의 개념, 형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형식 속에 또 양식이 있고, 이때 양식은 로맨티시즘이 구체적인 예로서 등장했으니까 문해사조들, 그죠? 예술 사조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그러니까 로맨티시즘도 하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시대 정신이 상승할 때에는 낭만주의라는 양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과 예술 사조가 서로 뭐예요? 적응하는 것입니다. 상응하는 것이죠. 이것도 보세요. 김기림의 가장 기본적인 문학과는 역사적 단계로 문학을 보는 것입니다. 문학을 본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리얼리즘 비평가는 역사적 단계로 문학을 보고 김기림 같은 모더니즘 비평가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김기림도 역사적 단계로 문학과 예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따라서 로맨티시즘이 나타나는 시대도 있고, 그죠? 과학적, 물질적 정신이 횡일, 그죠? 팽창할 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20세기 현대죠. 실험적인 과학적인 리얼리즘 양식을 요구했다. 자, 그러면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인류가 높은 이상을 잃어버리고, 자,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낭만주의가 등장하고요. 회색의 방모, 희미한 어떤 그림자 속에서 방황하던 세기말적 태폐 시대에는 심볼리즘, 이게 상징주의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가 세기 말에 나타났다는 것도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소극적인 로맨티시즘, 자, 상징주의를 소극적 낭만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주로 따지면, 포항관계로 따지면 낭만주의가 더 포괄적이고 그 안에서 상징주의라는 게 생겨났다. 그리고 이 심볼리즘은 소극적인 낭만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인은 그가 위치한 시대,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특정한 시간성, 특수한 이대,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역사성 속에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술 사조와 상응해서 예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특수한 구상작용으로서의 양식의 발견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대 정신과 예술 사조가 서로 구상작용을 상응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시의 혁명은 양식의 혁명인 동시에 이대의 혁명이다. 그 이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형식보다 정신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대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김기림이 말하는 시대 정신은 내가 지금 설정한 분석소에서 뭘 지금 추출한 겁니까? 내용을 추출한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창작 주체와 현실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분석했던 지성과 원시적 감각을 다 묶어서, 그죠? 인식적 매개에 속하는 것이 내용인데 그 내용에 속하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큰 틀에서 시대 정신이고 더 세분하면 그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지성이고 하나는 원시적 감각입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틀에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기법적 매개, 그죠? 2번
우리 도표에서 2번에 해당되는 기법적 매개와 만나서 작품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 언어 창작 과정도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양식 개념은 장르 개념 혹은 역사적 형식의 개념이고 낭만주의, 리얼리즘, 상징주의 등의 예술 사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이 양식 개념. 그래서 김기림은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이 생겨나는 이 시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과연 김기림은 지금 당대의 시대 정신을 뭐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1930년대 초에 김기림은 우리 시대 정신은 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양식을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어떤 양식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 정신은 무엇이다라는 걸 먼저 말해야 되죠. 왜? 이게 먼저니까요. 내용이 먼저니까. 김기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김기림은 모더니즘 비평가니까 형식을 더 우선시한다. 이렇게 그냥 막 때려잡으면 안 됩니다. 다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모더니즘은 형식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김기림의 비평에 나타나는 실상은 역사성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문학을 볼 때. 그 다음에 내용을 또 중시합니다. 그게 더 우선시된다. 순서적으로. 그래서 시대 정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현대라고 한 특수한 에포크, 시대, 근대시를 에워싸고 흐르는 객관적 정세, 자본주의 말기를 통한 퇴폐. 자, 요겁니다. 요게 지금 김기림이 인식하는 시대 상황이에요. 시대 정신이에요. 자본주의 말기를 통한 퇴폐화. 한 사회의 문화가 난숙했을 때 그 시대의 문명은 일반적으로 향락적, 퇴폐적 형태를 갖게 된다. 자본주의가 이제 무르익게 되니까 퇴폐적 경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대 상황인데,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그죠? 상응하는 양식이 나타나겠죠. 즉, 예술 사조가 나타나겠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문학을 보는 겁니다. 당대 문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림이 보는 한국의 1930년대 당대 문학은 반드시 한국의 역사적 상황만을 고려하지 않고 전 세계적, 그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대 정신 속에서, 그죠? 세계 문학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더니즘 비평가로서의 김기림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근대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슈어 리얼리즘, 이게 초현실주의라고 번역하죠. 담백한 센티멘탈리즘, 이거는 이제 센티멘탈리즘은 감상주의입니다. 번역하면 감상주의. 말초신경적 신감각주의, 그리고 감각의 교착과 환상, 이것이 현대에 남아있는 시인적인 시의 속성이다. 근데 현대시의 속성은 바로 이러한 요소가, 이런 다양한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것의 시대 정신, 가장 핵심이 있는 시대 정신은 자본주의 말기의 퇴폐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초현실주의도 이런 시대 정신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양식이고, 즉 예술사조고, 센티멘탈리즘도 나타나고 신감각주의도 나타나고, 그래서 자본주의 문화의 모든 영역에 팽배한 분해 작용, 이게 파편화입니다. 그죠? 퇴폐화 향락화의 결과로 파편화가 나타난다. 이것이 나중에 후기 비평에 가서 뭐의 시작점이 될까요? 전체성의 실론을 주장하게 되는 기본 관점이 됩니다. 파편화됐기 때문에 다 갈갈이 찢어졌어요. 종합이 되지 못하고 현대시는 다 찢어졌어요. 뭐로 찢어졌을까요? 의미는 의미대로, 뭡니까? 음악은 음악대로,
그죠? 형태는 형태대로. 그래서 형태시라는 것도 나타나고 음악시도 나타나고. 근데 그걸 다 종합해야 완전한 시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후기 비평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상이 부족하고 역사성이 부족하고 사회 참여 의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보충해야 전체성의 시가 된다. 전체에 도달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생각의 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20세기의 시대 정신은 이런 퇴폐화의 경향이 있고 자본주의 말기에 퇴폐하고 그 시대 정신으로 인해서 이런 예술 사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30년대 초부터.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이 퇴폐화의 경향이 팽배해 있는데 한국은 이제 모더니즘이 30년대 초에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도 필요하고 다 했던 것인데 35년경에 뭐예요? 이 파편화의 경향을 종합할 수 있는 전체성에 도달해야 된다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뭔가 질적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 안에 뭔가 사고의 토대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봅시다. 김기림의 기본 비평 태도가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문학 양식을 고찰한다. 시대 정신과 양식의 관계입니다. 김기림의 가장 기본적인 비평 관점이에요. 문학을 보는 비평 관점입니다. 시대 속에서, 역사적 시대 속에서, 즉 시대 정신 속에서 양식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김기림이 30년대 초에 모더니즘을 옹호할 때 그리고 36년경에 전체성의 시를 다시 강조할 때 그게 다 이런 토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문학 양식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이제 사회적 비평이라고 일단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김기림의 기본 태도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더니즘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대 정신을 거시적 청유에서 파악하는 관점.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관점은 역사 철학적 근대성과 관련되고 미시적 청유의 관점에서 미적 근대성과 관련된다. 그래서 역시 역사 철학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김기림의 비평관이 여기서도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조금 건너갑시다. 후기 비평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수강생들이 좀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너무 지금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도가 많이 지금 좀 늦어져서 이제 후기 비평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 보는 후기 비평은 이 평론을 기점으로 이제 후기 비평으로 넘어간다고 봤는데요. 34년입니다. 그러면 왜 이 평론부터를 질적 변화의 시작으로 봤는가 하면 신휴머니즘이 문해사조로 따지면 낭만주의와 상당히 통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자, 전기 비평의 시작은, 김기림 비평의 시작은 반낭만주의로부터 시작했어요. 주지주의 실론이기도 하고 반낭만주의의 속성을 가졌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리얼리즘도 반낭만주의고 모더니즘도 반낭만주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4년 11월에 쓴 이 신휴머니즘의 탐구에서 왜 신자를 붙였지만 이 휴머니즘은 낭만주의를 다시 수용하는 것입니다. 반낭만주의였다가 원래 모더니즘은 반낭만주의거든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낭만주의를 다시 받아들여요. 자, 흥미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이마의 질적 변화도 반낭만주의에서 낭만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혁명적 로맨티시즘이에요. 러시아에서 먼저 생겨난 이제 일종의 사회주의 문학 예술의 강령이에요. 이전에는 낭만주의를 무시하고 부정했다가 왜 낭만주의를 다시 끌어들이냐 하면 혁명에도 낭만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감정에 그죠? 분출하는 어떤 열정을 통해서 현실이 아니라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이 낭만주의의 요소가 혁명과 만나서 사회주의 문학 강령으로 혁명적 로맨티시즘, 혁명적 낭만주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소련에서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하나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이마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 낭만주의가 다시 리얼리즘 비평가인 이마에게도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시대 상황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요. 긴기림에게 있어서도 이 휴머니즘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즉 낭만주의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성의 실현과도 연결됩니다. 초기 비평에서 주로 모더니즘의 주지주의를 강조하고 지성을 강조하는, 물론 원시적 감각도 강조했지만 그 단계에서는 반낭만주의였어요. 이 평론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낭만주의를 다시 재평가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은 그전에는 완전히 부정당하고 무시당했던 낭만주의가 오히려 긴기림의 모더니즘 비평에 있어서도 다시 필요하게 되었고, 이마의 리얼리즘 비평에 있어서도 다시 필요하게 된 이 34년 이때쯤 어떤 세계사의 정세의 변화도 작용했고요. 한국에서의 이 문학예술의 변화도 작용했는데,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부정당하던 낭만주의 혹은 상징주의 비평가였던 박영철도 그리고 긴기림이 자기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이 기교주의 비판이 기교주의 논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내가 볼 때는, 그전에는 이제 다른 연구자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바로 이 낭만주의가 중요한 뭐가 됐다고요? 실마리가 됐다.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자, 낭만주의를 이마도 받아들이고 긴기림도 받아들이니까 박영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기교주의 논쟁에 자기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고요. 긴기림과 이마도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다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 공통분모는 반낭만주의 그거 하나였는데, 동시에 낭만주의를 다시 수용하게 되니까 접점이 더, 즉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더 많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제각각 갈 길을 가던 상태에서 이 낭만주의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사이에, 긴기림과 이마 사이에 일단 충돌이 일어나지만 박영철까지도 그게 뭡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기교주의 논쟁이 발생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전에 연구자들은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요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교주의 논쟁에 있어서도 낭만주의는 별 역할을 못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낭만주의로 인해서 낭만주의가 이 접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긴기림, 이마, 박영철 사이에. 그건 이제 숨은 내막이죠. 그걸까지 심층적으로 분석에 들어가서 겉으로 드러난 논쟁에
외곽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심층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논문에서 김기림, 이마, 박용철을 제각각 지금 차례차례 연구하는 이 뭡니까? 4장 이전에 3장에서 기교주의 논쟁의 의미와 이상이라는 이 챕 3장을 먼저 서술하게 됩니다. 이때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건너뛰었어요.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기교주의 논쟁의 의미와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낭만주의 재평가와 수용이에요. 68쪽 한번 보세요. 68쪽 1절. 자, 이거는 3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4장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3장을 건너뛰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3장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낭만주의가 이 기교주의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68쪽 1절을 보면 낭만주의의 재평가와 수용이죠. 누가 수용을 했다는 겁니까? 이마와 김기림과 이마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낭만주의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기 문학적 입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김기림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낭만주의를 수용하는 이 평론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인의 시를 시기 구분하는 것도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하거든요. 그냥 뭐 단순히 오랫동안 시 창작을 했으니까, 시인으로 활동했으니까 초기시, 중기시, 후기시 대충 끊어서 얘기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시기 구분을 하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김기림에 있어서는 이 낭만주의의 재평가와 수용,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부정하던 것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학관에 있어서, 문학을 보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주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다가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니까 자기도 로맨티시즘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것이 김기림과 이마가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으로 나눠지는 질적 변화의 기준이 된다고 나는 보고, 여기서부터 후기 비평이 시작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나중에 이마를 공부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시기 구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도하는 이런 시기 구분을 우리 수강생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질적 변화가 질적 변화의 기준을 낭만주의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양상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기준을 시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후기 시론의 가장 큰 특성은 전체성의 시론이고 휴머니즘입니다. 자, 이 휴머니즘이 바로 낭만주의죠. 그죠?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낭만주의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T. 휴미라든지 엘리어트라든지 에즈라 파운드 같은 서구의 그 모더니즘 시인들이 이 이미지즘을 중심으로 모더니즘을 전개할 때 모토로 내세운 게 안티 휴머니즘이에요. 반인간주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낭만주의이기도 해요. 그걸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휴머니즘을. 그리고 이것은 김기림, 이마라는 한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1930년대 중반에 세계사적 정세의 변화에 의한 어떤 큰 흐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휴머니즘론이 이 시기에 한국 문학계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글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성의 실론의 핵심은 형식 위주의 기교주의로 흐른 모더니즘 시에서 내용을 다시 보충해야 되고 사상을 보충해야 되고 시대성, 역사의식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전체에 도달한다.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체에 해당되는 것에 보충해야 되는 핵심이 휴머니즘입니다. 그 휴머니즘이 바로 사상도 해당되고 감정도 해당되고 왜요? 형식주의가 못 가졌던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을 휴머니즘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현실로서는 시대적 현실이 나타납니다. 전기비평에서는 어떤 현실이었어요? 유동적 현실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좀 존재론적이고 좀 철학적인 그죠? 그런 속성이 있었죠. 좀 이론적인 속성이 있었죠. 근데 이제 좀 더 시대 현실에 더 밀착하는 쪽으로 갑니다. 후기 비평에 가면. 그래서 시대 현실로 갑니다. 현실관이요. 이제 주체도 집단적 주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성의 실론으로 가죠. 어찌 보면 김기림의 후기 비평은 임하의 관점 쪽으로 접근해 가는 방향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대적 현실과 집단적 주체로 가기 때문에. 딱 이제 그 다음에 인식적 매개로서는 그래서 풍자가 등장합니다. 풍자. 시대 정신을 가지고 뭡니까? 시대적 현실과 집단적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풍자 그리고 모랄. 이거 뭐 도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윤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모랄. 그래서 이제 다시 내용으로서는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바로 휴머니즘, 인간성. 그리고 형식으로서는 기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분속소를 이렇게 다시 설정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기납적으로 도출해낸 것입니다. 텍스트에서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 현실과 집단적 주체와 풍자와 모랄, 그 다음에 인간성과 기교 이렇게 분석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시대적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집단적 주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1절은 후기 비평에서의 현실은 시대적 현실이고 주체는 집단적 주체이고 이 주체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인식적 매개로서는 풍자와 모랄이 등장합니다. 자, 기억납니까? 전기 비평에서는 이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이 있었죠. 지성이 있었고 이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원시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질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풍자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죠? 풍자는 시대 현실을 주로 비판하고 비판적으로 희화화하는 것이 풍자니까. 풍자와 해학의 차이를 잘 알죠? 풍자와 해학 굉장히 많이 문학과 예술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한 것이잖아요. 희화화한다는 점에서는 풍자와 해학이 공통점을 가집니다. 대상을 문학 등장인물이든 대상이든 희화화시키죠.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풍자도 그렇고 해학도 그렇고. 그런데 풍자는 궁극적으로 그 희화화를 통해서 뭡니까? 대상을 비판하죠. 해학은 그 희화화를 통해서 주체와 대상이 서로 뭡니까? 동일시됩니다. 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가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풍자고 해학은 결국은 동일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풍자와 모랄. 자, 보세요. 김기림의 시료는 휴머니즘론을 수용하면서 이게 낭만주의를 수용했다는 뜻도 됩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간다.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전기 실론의 관점을 심화하거나 확장하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질적 변화가 일어났지만 전기 비평의 속성이 완전히 그냥 사라진 건 아니고 그것이 연속성에도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떤 점이 가장 연속성이 있을까요? 문학과 예술을 역사적 과정에서 보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신휴머니즘의 탐구, 이것이 34년 11월경에 조선일보에 발표한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휴머니즘, 즉 낭만주의를 받아들이는지 봅시다. 자, 이제 문학은 영구히 인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생을 대상으로 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인생이 문학의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인생의 진실에 육박해서 형상화하는가에 문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 작가의 태도와 보편적인 시대색에 의해 추상될 것이다. 우리 문학 속에서 인생에서 멀어져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자, 여기서 이 글에서는 인생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건 정기비평에서 자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기비평은 뭐예요? 지성과 원시적 감각을 통해서, 즉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그죠? 그걸 강조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는 인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휴머니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삶을 위한 예술이냐, 예술을 위한 예술이냐 했을 때, 예술을 위한 예술이 형식주의에 가깝고, 인생을 위한 예술, 즉 삶을 위한 예술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 인생입니다. 뭐에서 지금 이 문장이 나온다고요? 신휴머니즘의 탐구라는 글에서 이런 인생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 휴머니즘이죠. 크게 보면요. 그래서 초기 실론에서부터 이미 현실 중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실을 주관과 객관, 시간성과 공간성에 교차하는 유동적 현실로 파악했는데, 자, 이 현실의 자리에 인생이 등장했어요. 현실의 자리에 인생이, 그래서 현실 중시의 시관을 견지하면서 현실 개념에 인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성 옹호, 이게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성 옹호라고 하는 이 휴머니즘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30년대 초반의 모더니즘 시 운동이 기교주의, 즉 형식주의로 흐른 것을 반성하는 것이 이제 이 인생을 강조하는 것과 상당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글을 쓰게 됩니까? 기교주의 반성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김기림에 있어서는 일종의 자기 반성의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실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1. 비평의 인물을 얘기합니다. 비평은 어떤 인물을 가지느냐? 1. 작가의 인간적 발전과, 자, 인간적 발전이라는 이 얘기 자체가 휴머니즘, 인생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작품 활동의 발전 과정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작가의 성장. 자, 그러니까 작가의 인간적 발전, 작가의 성장, 이것은 작품 이전에, 그죠? 시인과 작가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머니즘적인 것이죠. 모더니즘은 이것과 구분하는 것이죠. 시인과 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낭만주의는 시인과 시를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후기 비평에 오면 낭만주의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용에 있어서 시대성의 약속, 그죠? 시대성,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문학 활동의 근저에 흐르는 문학 정신, 이게 인간성과 관련됩니다. 오늘의 문학을 내일의 문학으로 앙양할 것,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후기 비평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주체에 대해서. 근대의 지식 계급을 형성하는 층은 기계적인 교양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도회에 알맞도록 교육되어 왔다. 전원은, 즉 전원은 고향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근대의 이 도시 생활에 적응한 근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현대 문화 자체와 지식 계급의 도회 집중의 경향은 현대 문명의 집중지대인 도회에서, 이게 이제 도시의 문학과 예술이 모더니즘이거든요. 도시의 문학과 예술.
그래서 한국에서 1930년대에 모더니즘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문학 예술로만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구조적 형성과 이 문학 예술은 동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왜 30년대 한국 문학에서 모더니즘이 발생했냐 하면 그건 도시의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소설에 보면은 이 경성 도시의 그 백화점도 등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시의 문명이 형성되는 것과 모더니즘이라는 문학과 예술이 나타나는 것과 상당히 상통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들의 생활은 노골하게 인간을 떠나서 기계에 가까워진다. 도시와 기계를 연결하고 그 도시 문명과 기계 문명은 인간성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휴머니즘 논이거든요. 이 휴머니즘 논이 30년대 중반에 많이 팽창하니까 김기림도 이마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림 후기 비평에서 후기 실론에서 전체성의 실론과 휴머니즘이라는 큰 주제하에 현실은 시대적 현실, 주체는 집단적 주체, 그리고 인식적 매개로는 풍자와 모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적 현실, 집단적 주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휴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인데 이 인간성 혹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와 아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34년 11월 그러니까 34년 후반기부터 35년 이 시기에 한국 문학에서 휴머니즘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어떤 정세의 변화와 또 문화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기림도 낭만주의와 휴머니즘을 받아들이고 이마도 낭만주의와 휴머니즘을 받아들이는 그런 공통분모가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머니즘의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휴머니즘이 되겠죠. 이제 기존의 그런 인간성 혹은 낭만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새롭게 받아들이는 낭만주의 휴머니즘은 새로운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공상적인 로맨티시즘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랬으니까 공상적인 낭만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종교적, 미온적 톨스토이즘은 더욱 아니다. 20세기적인 리얼리즘의 연옥을 졸업한 20세기적인 리얼리즘을 또 그 연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통과한 후에 다시 새로운 휴머니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더 강범하고 심오한 인간성이 이제 휴머니즘을 번역한 것인데 이 새로운 휴머니즘의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인간성, 집단을 통해 실현, 여기서 집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체로서는 집단적 주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집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0세기의 귀중한 발견을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토대를 찾고 인간성, 그죠? 인간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문학, 그러니까 새로운 휴머니즘을 받아들이면 세문학을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문명의 강한 비판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새 인간성과 비평정신, 새 인간성과 비평정신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 이마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이 갈라지는 기준,
되는 비평이라고 얘기하고 했죠. 바로 이런 주장을,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간성을 강조해요. 이전의 모더니즘 이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휴머니즘의 측면을 지금 새로 수용하고 있고, 그래서 집단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문명 비판적인 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 그의 휴머니즘론은 자본주의 말기의 태폐와 경향과, 자, 이것이 이제 김기림이 일관되게 서구 세계문학의 큰 흐름 속에서 도출하고 있는 어떤 결론입니다. 자본주의 말기의 태폐화 현상 속에서 모든 문학과 예술이 예술 사조가 파편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성, 강력한 다시 인간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태폐화 경향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시의 형식주의 혹은 기교주의입니다. 시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소리, 의미, 그리고 형태, 이런 요소가 다 파편화되어서 분리되었다는 거죠. 형태시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됩니다. 시각적 형태를 중심으로 시를 일종의 형식주의적 어떤 추구죠.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뭐 예를 들면 아방가르드 서구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가 기교주의로 빠졌다. 다른 말로 하면 형식주의에 빠졌다. 내용이나 사상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역사성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형식에 빠졌다. 그런 뜻으로 기교주의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일종의 근대 문명의 흐름이 자본주의 말기의 태폐화 현상, 그리고 문학과 예술의 파편화, 간단히 요약하면 기교주의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교주의 비판이라는 이 글을 발표하면서 기교주의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기 현실과 주체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머니즘론을 통해서 전체성의 실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개념, 그리고 인간성 옹호,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강조가 됩니다. 여기 보면 기술의 새로운 인식을 했으니까 이 기술이 이제 근대 이후에 새로 대두되는 어떤 기술인데, 테크놀로지, 요즘 말로 따지면요, 능동적인 시정신, 불타는 인간정신, 자, 이게 바로 인간성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기술이 휴머니즘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전체성의 실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기술에 해당되는 게 형식주의고, 이 인간 정신에 해당되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20세기의 시는 많은 경우 기술적 발달, 시 정신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운동에 그쳤다. 이게 이제 기교주의화 됐다는 거죠. 기술적 운동에 그쳤다. 근원적인 인간적인 정신, 이게 이제 휴머니즘입니다. 낭만주의적 요소도 있죠. 휴머니즘 속에는 잃어버렸던 인간 정신을 어디 가서 찾을까? 그것이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당시에 김기림의 문제의식입니다. 결국 생활은 문학의 영구한 고향이다. 이제 생활을 다시, 인생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형식주의에 빠진 문학이 다시 이 튼튼한 생활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 자, 이게 이제 3장에서 살폈다는 것이 바로 기교주의 논쟁을 따로 연구하고 있는 지금은 4장이거든요. 4장에서 김기림, 이마 박용철을 차례대로 따로따로 이제 한 명 한 명 연구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기교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 세 명의 비평가가 어떻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지를 3장에서 연구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논문이 김기림이 휴머니즘론을 수용한 의도가 뭐냐? 자, 김기림이 과연 낭만주의 그리고 인간성을 수용한 이유가 뭐냐? 이마는 이마대로, 김기림은 김기림대로 이 수용을 하는데, 자, 파시즘에 대한 대항입니다. 파시즘이 전 세계적으로 큰 힘을 떨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의 문학과 예술 사주 혹은 문학과 예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죠. 정세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 그랬는데, 뭐 모든 문학과 예술이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이 시대에 34년경에 전 세계적인 이제 일종의 정세라고 할까, 정치적인 흐름이 이 파시즘이 강력하게 대두되니까 이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국가하고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자본주의 국가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연합군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서로 대립하고 있던 이 두 세력이 파시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연합전선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김기림과 임화가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즘론이 강력하게 대두되는데, 그것은 정세적인 관점에서는, 즉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대항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파시즘 대두로 나타난 당대의 세계적인 문화 옹호. 그래서 문화를 옹호하면서 파시즘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파시즘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오던 그룹의 현실 참여, 행동주의, 이런 것들을 한국 문학 문단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한국 문학에서 휴머니즘론이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김기림도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낭만주의도 수용하고 뭐예요? 휴머니즘론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는 또 이마대로, 김기림은 김기림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과 예술을 그 자체 내부의 내재적 관점으로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시대 현실이나 사회 현실과의 역학관계, 상호작용 속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이 진공 상태에서 그냥 형성되고 전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또 외부 정세와의 관련 속에서만 보게 되면 이제 큰 틀에서는 흐름을 알 수 있지만, 내부적인 작품 혹은 문학의 특성을 또 관가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 작품 내재적인 분석이 우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이런 관계, 역학관계도 이제 함께 고려하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동적 현실, 초기 비평에서는 현실이 유동적 현실이었죠. 그것이 이제 시대적 현실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고, 주체도 미시적 주체에서 이제는 집단적 주체로 가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모더니즘 실론에서 전체성의 실론으로, 그죠? 그리고 반낭만주의에서 이제는 휴머니즘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이런 질적 변화가 분속서마다 나타난다. 주체는 주체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인식적 매개는 인식적 매개대로 이렇게 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인식적 매개에 해당되는 풍자 그리고 모랄, 여기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 이제 풍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풍자문학론이 이 당시에 상당히 한국 문학에서 큰
크게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문학의 큰 흐름 속에서 한 문학인이 자신의 문학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거겠죠. 이 전체 속에서 자기 문학이 형성된다.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풍자라고 하는 것, 세타이어의 양식, 그러니까 지성이, 그죠? 긴기림 전기 비평의 지성이 후기 비평에서는 풍자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연속성이 있죠. 풍자도 굉장히 지성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희화화하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이 지성이 뒷받침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반성적 지성과 비판의 정신으로부터 이 풍자가 등장한다. 현실을 붙잡고 몸부림하는 용기는 감히 없으나, 자, 현실과 몸으로 부딪힐 수는 없으나 현실의 싸움터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변환이네요. 예, 변환하는 현실의 모순, 추악, 허위, 가면에 대하여 차디찬 조소를 퍼붓는 냉소와 조소와, 그죠? 이게 이제 풍자의 문학이죠. 그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자, 풍자와 관련해서 이제 모랄도 문제를 삼는데, 이건 이제 윤리나 도덕에 해당되죠.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문학인의 도덕성을 거론하게 됩니다. 이제 전기 비평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특징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모랄을 결코 강단에서나 서재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이 도덕성은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관념적인 모랄은 작품 속에서는 고사한 상태에서 잠깐 입원해 있는 정도의 효과밖에는 얻지 못한다. 모랄은 작가가 리얼리티를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리얼리티를 추구할 때 거기서 우러나온다. 그래서 모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후기 비평에서 현실과는 인생과 생활, 그죠? 이제 좀 더 형식주의로부터 벗어났죠. 그래서 시대적 현실, 그 다음에 주체는 풍자와 모랄, 그래서 민중, 군중으로 제시됐던 그런 집단적 주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시적 주체에서 이제 집단적 주체가 더 강하게 강조되는데, 여기 민중이 또 등장하죠. 그 다음에 민중과 대중을, 그 다음에 민중을 어떻게 나누었어요? 대중과 시민 계급으로 구별한다. 다음에 대중이란 것은 결국 민중의 말 속에 하층에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들, 민중, 대중, 시민, 이 계급적 개념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급하고 무의식적이고 생물학적인 층과 의식적인 고급의 층이 혼재되어 있다. 대중 속에는 이렇게 층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대중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대중문학 그러면 저급한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운동 그러면 두 번째 이 의미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이 의미가 쓰임의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전자만은 속중이다. 그러니까 저급한 대중을 속중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적 주체의 여러 개념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고요. 민중 개념, 군중 개념, 속중, 다양한 계급 개념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분석을 좀 하고 해석을 하면, 평가를 하면, 긴기림은 근대 이후의 계급 분화라는 역사적 맥락을, 자, 근대 이후의 계급 분화, 이거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 관점의 개념을 이제 문학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 사이에 갭이
그죠? 무시할 수 없는 갭이 있는데, 간격이 있는데, 그걸 바로 대입을 시켜버리면 좀 무리수가 생기죠. 그런 면이 있다고 나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림은 근대 이후의 계급 분화라는 역사적 맥락을 당시 한국시의 주체 설정에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함으로써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이제 내가 지금 보는 평가입니다. 지금 이 계급 개념은 상당히 이제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이 역사의 흐름을 계급 개념으로 뭐 민중, 군중, 시민 뭐 그렇게 보는 관점인데 한국 문학을 볼 때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뭔가 관점 차이 이걸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신이 주장하는 새로운 시의 담당자를 계급의 역사적 분화라는 차원에서 설정한다는 것은 이게 미시적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거시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게 격차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뭔가 설명이 조금 더 섬세하지 못하다. 뭐 이런 지금 비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문학의 주체 개념, 뭐 시의 주체는 시인이겠죠. 창자 주체의 개념을 뭔가 계속 모색하는데 그 개념을 이제 너무 그 큰 틀의 계급 개념에서 찾기 때문에 그 사회 역사적 계급 개념하고 문학에서의 주체 개념하고를 1대1로 지금 대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긴다는 그런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위상을 시민계급, 지식인 계급, 민중, 대중, 군중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섬세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시적 주체의 개념이 김기림이 생각하는 시적 주체 개념을 지식계급, 그 다음에 유한계급, 또 계급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조만간 시인은 그들이 구하는 말을 찾아서 가두로, 길거리를 얘기합니다. 거리로 또는 노동의 일터로 갈 것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시가 이제 자연 속에서 보통 이제 전통 서정시나 낭만주의 시는 자연 속에서 그 시의 소재를 찾는데 이 모더니즘 시는 근대 시는 항상 이 삶의 현장, 즉 거리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찾죠. 그래서 가도와 격렬한 노동의 일터의 말에서 새로운 문체를 조직한다는 것은 시인 내지 내일의 시인의 즐거운 업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 시를 쓰는 주체가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이걸 또 해석한다면 시의 주체를 지식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중을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지식계급의 말은 보다 더 머리로서 이야기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김기림이 하는 말이요. 머리로서 이야기해지고 하층계급의 말은 보다 더 심장으로 말해진다. 하층계급의 말을 긍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림의 이 주체를 판단하는 관점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시인은 가두로 노동의 일터로 갈 것은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찾아서 그래서 김기림은 단순히 계급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의 관점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식인 계급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말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노동의 일터로 가야 한다. 그래서 민중의 일상회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김기림은 계급적으로는 민중, 언어적으로는 일상회화 속에서 시의 언어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에서 민중으로 계급이 이동합니다. 자, 후기 실론에서, 후기 비평에서 민중으로 이동하고 그러나 이 생동하는 언어를 찾기 위해서 지금 거리로 그리고 일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내용과 형식의 문제입니다. 후기 비평에서 내용과 형식의 문제예요. 자, 한번 봅시다. 내용에 해당되는 게 인간성입니다. 기억납니까? 정기 비평에서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게 뭐였죠?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시대정신. 근데 이것이 인간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건 이제 낭만주의를 수용하고 휴머니즘론을 수용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전체성의 실론입니다. 전체성의 실론.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왔던 모더니즘 시는 기교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기교주의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형식주의의 내용을, 사상을 넣어야 되는데, 결합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전체성에 도달하는데,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혹은 휴머니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결론은 김기림이 초기 비평에서 후기 비평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데요. 문학에서 내용과 형식을 동등하게 결합시키면 전체에 이른다. 그거는 이상한 얘기죠. 이거는 내용 반, 형식 반을 합하면 100%가 된다. 50%, 50%를 합하면 100이 된다. 이런 생각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고 나누어 가지고 내용 플러스 형식, 그러니까 형식이 먼저 있었으니까 형식에다가 내용을 가미시키면, 플러스 시키면은 전체가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문학과 예술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김기림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주장해왔던 모더니즘 시가 형식주의에 빠졌다라고 자기 비판했으니까 그 형식주의에다가 내용을, 즉 인간성을 혹은 현실에 대한 관심을, 그죠? 사상을, 휴머니즘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수학적인 일종의 산술적인 계산이죠. 문학과 예술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50대 50이면 100이다.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학과 예술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산술적 종합의 문제를, 논리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좀 논리가 상당히 단순해지고 거칠어지는 거죠. 김기림도 이 전체성의 실론으로 가면서 그런 논리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김기림이 제기한 휴머니즘론은 전체적으로 시정신과 관련된 양식사회 문제다. 그죠? 시정신과 양식을 항상 같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기법, 방법적인 측면과 결부되면서 전체성의 실론으로 진행된다. 자, 여기 비인간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앞에서도 나왔던 현대 문명의 말초신경화 혹은 파편화, 그죠? 그것이 이제 김기림이 보는 이 현대 문명의 흐름인데, 휴머니즘은 그래서 필요하죠. 이 비인간화에 반대하기 위해서 인간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교주의를 비판하고 사상과 기술의 혼연한 통일, 자, 이게 바로 사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휴머니즘의 탐구로 가보면 새로운 휴머니즘을 주장하고 공상적 로맨티시즘도 아니고 종교적 미언적 토스토이즘도 아닌 리얼리즘의 연옥을 졸업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던 그 인용문입니다. 자, 여기 한번 설명했죠. 이마는 이마대로 휴머니즘론을 받아들이고 또 낭만주의를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정기 비평에서 비판하던 낭만주의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잘 보세요. 이마가 이 시기에 주장하는 혁명적 낭만주의, 그죠? 혁명적 로맨티시즘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먼저
주장이 되었고 이게 한국에까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이 시기에 주장하는 혁명적 낭만주의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렇죠. 혁명적 낭만주의. 어떻게 해서 유사해졌을까요? 김기림의 모더니즘하고 이마의 리얼리즘이 낭만주의를 공통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라는 시 정신을 시의 양식과 결부시켜 사용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와 고전주의가 가장 우리 문해사조, 예술사조에서 가장 선명하게 양극단을 가지고 있죠. 낭만주의가 사실은 고전주의를 반대하면서 나타난 게 낭만주의니까. 그런데 모든 이 문학과 예술 속에는 이 양극단의 그죠? 구도가 있죠. 고전주의냐 낭만주의냐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모든 문학과 예술이 설명 가능한데 김기림은 낭만주의와 고전주의를 각각 비판하고 양자의 종합을 지향한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요지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지성과 인간성의 종합을 지향한다. 지성과 인간성의 종합. 이게 바로 전체성의 실론에 해당됩니다. 지성과 인간성의 종합. 이 지성에 해당되는 게 모더니즘이고 인간성에 해당되는 게 낭만주의다. 뭐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성의 실론이다. 여기 포멀리즘이 나오죠. 이게 형태주의거든요. 형태에 집중하는 거죠. 외형적인 형태. 시를 언어의 이 외형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시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형태시입니다. 서구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시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한국의 모더니즘 시인들 중에서도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했던 그 중에서 형태시는 김종삼의 돌각담 같은 게 형태시입니다. 언어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산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동그라미를 만들어내고 아무튼 언어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도 크게 보면 형식주의죠. 큰 틀에서 형식주의의 한 극단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에서 음악성만을 고조하는 것도 병적이고 회화성을 주장하는 것도 병적이다. 어느 하나로 뭐예요? 파편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성의 실론에 해당되지 않고 다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형태시가 그렇고 음악성만을 강조하는 게 그렇고 의미에 치중하는 것도 그렇고 다 부분이란 겁니다. 이 전체성의 실론이 어찌 보면 굉장히 도식적이고 단순한 어떤 논리인데 아무튼 김기림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기시에 가서. 여기 종합이란 말이 나오죠. 새로운 방법들을 종합하여 한 개의 전체로서의 시리. 자, 뭘 종합해야 돼요? 앞에 나오는 그 시의 요소들, 의미, 형태, 음악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전체성의 시를 써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전체로서의 시는 음악성, 회화성, 의미라는 시의 기술적 각 측면을 종합했다. 조합이란 말이나 종합이란 말이나 그래서 형태, 의미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술적 측면으로 편향, 어느 하나가 치우친다는 거죠. 편향. 이게 종합이 된 게 아니고 어느 하나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그게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교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의 평론을 36년 1월에 쓰게 됩니다. 자, 34년 11월에 그죠?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질적 변화의 시작이 된다고 봤던 새 인간성과 비평정신 그리고
휴머니즘 논의가 이제 전개되는 그 시기에 이 36년에 이르러서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합니다.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 이 제목 자체에 그냥 주제가 다 들어있죠. 시인이 예술에만, 형식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을 가지고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교파를 언어에 대한 고전주의적 신념을 실현으로 한 일파. 그래서 기교파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교주의란 말 자체를 김기림이 처음 사용했으니까 여기 나옵니다. 기교주의가 나오죠. 요게 바로 시인으로서의 현실에 적극 관심이라는 이 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기교주의를 대신해서 편내용주의, 이게 뭡니까? 주로 카프나 리얼리즘 문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 위주의, 내용에 편중한,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기교주의의 반대쪽에는 편내용주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이제 형식에 치중하는 것이고, 이건 내용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김기림이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개를 종합해야 된다는 거니까, 기교주의 플러스 뭐예요? 사상 혹은 인간성, 휴머니즘,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용과 기교의 통일을 통한 전체성의 실현. 이게 요지입니다. 내용과 기교의 통일을 통해서 전체성의 실현. 그래서 30년 직전에 경향시는 카프 계열의 시를 얘기합니다. 내용 편중이고, 그죠? 기교를 의식하고 내용과 기교를 통일한 전체로서 시에 도달한 것은 오히려 그 뒤의 과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김기림과 이마 사이에 어떤 접근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김기림이 그렇게 이마에 문학 정신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전체성의 실현을 지금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하고 이제 김기림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김기림을 끝내면 이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